가족이니까 당연하지. 그 말이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은 3년에 걸쳐 며느리의 월급 70%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청할 때도, 병원비를 꺼낼 때도, 시누이 학원비를 얹을 때도 항상 같은 말을 앞에 붙였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그 말 앞에서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통장 잔액이 30만 원인 걸 확인한 며느리는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온 며느리가 조용히 캐리어 하나를 들고 나온 뒤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되찾아가는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수진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린 문장이 되어 있었어요. 월급날이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을 멈췄어요. 잔액이 눈에 들어온 순간 가슴 한쪽이 툭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국계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수진의 월급은 또래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 남짓이었죠. 밥값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결혼하던 해 시어머니가 처음 꺼낸 말은 생활비였습니다. 가족이 된 사람한테 100만 원이 뭐가 대수냐는 분위기였고 수지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남편도 머쓱하게 웃으며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시다고 했고 수지는 그 웃음을 고마움으로 받아들였죠. 1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시누이 민지의 취업 준비 학원비가 얹혔어요. 영어 학원에 자격증 학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수진의 몫으로 당연하게 넘겼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2년 차에는 명절이 문제였어요. 설과 추석마다 양가 부모님 용돈, 친척들 선물, 제사 음식 준비비까지 수진이 도맡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명절을 크게 지내거든. 수진이 내가 잘 버니까 좀 신경 써줘 라고요. 수진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식탁 분위기가 그렇게 굳어 있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시선을 밥그릇 쪽으로 내리깔고 있었어요. 3년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게 통장을 하나로 합치자는 말이었어요. 어느 달은 생활비, 어느 달은 수리비, 어느 달은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고 수진이 받는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는 돈이 매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새 70%에 이르렀다는 걸 수진이 처음으로 계산해 본 건 바로 오늘 통장 잔액을 확인하면서였어요.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월급의 대부분이 돼 있었어요. 수진은 그 과정 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수진의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가 직접 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체크카드도 넘기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협의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3년간 이미 충분히 보태왔다고 남은 돈은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고 했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며 말투에 섭섭함을 잔뜩 얹었습니다. 3년 동안 수진이 자신을 설득해온 바로 그 논리였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집안일에는 모른 척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싫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수지는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손에 든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좀 심하셨다는 말을 겨우 뱉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본인 귀에도 들릴까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고 시어머니는 수진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구석에서는 민지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형수가 좀 예민한 거 아니냐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봤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어떻게 무기가 됐는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소극함이 아니라 일종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그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6개월 전 인사팀장 최인숙 부장이 수진을 따로 불렀던 날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 PM 후보에 수진 이름이 올라갔다며 임직원 숙소도 신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수진은 그때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때문이었고 남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선택이 지금 이 밤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어요. 수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만 원. 3년 동안 일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월급이 낮았던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번 돈이 수진의 것이 아닌 채로 흘러갔던 것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조건은 3년 이상 근무한 핵심 인력이었는데 수지는 이미 그 조건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왜 망설였을까?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밥상에서 돌아온 건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었어요. 민지의 입꼬리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 그제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에 물이 닿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처음으로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은 원래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간다고, 가족이 된 이상 내 돈 따지는 건 이상한 거라고 했었어요.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좋은 집에 시집을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물없이 지내자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시작부터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은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그 앞에 그 말이 붙었어요. 가족이니까 병원비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명절은 제대로, 가족이니까 통장은 하나로.
수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지갑을 열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상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번갈아 냈고 수진이 힘든 내색을 하면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달랐어요. 부모님 말씀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이 아무리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잠든 사람의 숨소리는 언제나 편안해 보이죠. 수지는 살며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리지 않도록,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최인숙 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제 저녁 수진이 임직원 숙소 신청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이었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 서류 처리하고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는 이미 머릿속에 정해져 있었어요. 서류 봉투, 통장, 노트북,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 봉투는 옷장 가장 안쪽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친정어머니가 수진 손에 쥐어준 것이었어요. 힘들면 이걸로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바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들어서 옮겼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옷은 출근복 몇 벌이었고 책은 한 권도 넣지 않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살았는데 진짜 자기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잠깐 멈췄습니다. 고요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이 동작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부엌 쪽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매일 들어온 소리였는데 그날 새벽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으로 눈길을 한번 보내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발이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층, 2층, 1층. 다 내려왔을 때 수지는 잠깐 멈춰 섰어요. 숨을 들이쉬었는데 공기가 평소보다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숨을 작게 쉬고 있었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뒤를 한 번만 돌아봤어요. 빌라 외벽이 보였고 2층 창문에 불빛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몸을 돌려 철문을 밀고 나왔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어주며 이사 가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짧게 웃음이 나왔어요. 차가 출발했고 수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라 불빛이 사이드미러 안에서 멀어지다가 사라졌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날이었는데 이미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을수록 이 집은 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임직원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에서 임시 출입증을 건네줬습니다. 최인숙 부장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어요. 방은 이미 배정돼 있었고 열쇠는 아침에 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자 작고 정갈한 공간이 보였어요. 캐리어를 세워두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방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허락받지 않고 서랍을 열어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월급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남편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저녁에 들어오라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해준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밤새 불을 켜두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싱가포르 프로젝트 관련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에 도착해 있던 최종 후보 확정 통보였어요. 6개월 전 최인숙 부장이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수지는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동안 회신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댁에 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망설임이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에는 회신 기한이 이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핸드폰에 알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문자가 3통이었고 시어머니 번호에서 부재중이 2번이었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확인했지만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조용했어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올라와도 불안하지 않았고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아침이 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내내 아침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고 시아버지 약을 챙겼고 빨래를 돌렸어요. 아침이 오는 장면을 구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최인숙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수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답장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말만 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가 준 봉투는 캐리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건네면서 엄마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꼭 챙겨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수지는 굳이 열어보지 않았어요. 결혼하는 날이니까 기분이 좋았고 이런 봉투를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끝내 이 봉투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수지는 그 생각을 오래 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과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엄마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든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있다고. 잊지 말라고. 수지는 메모지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같은 지하철 노선이었고 같은 역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수진 자신도 그걸 느꼈어요. 어깨를 웅크리지 않았고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인숙 부장은 사무실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잘했다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지는 화면을 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문자가 왔어요.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가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이 며느리인지 매달 빠져나가던 돈인지 그 문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하루가 지났을 때 그들이 왔습니다. 점심을 막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던 수지는 핸드폰에 뜬 알림을 봤어요. 아파트 경비실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외부인들이 로비 앞에서 입주민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데리러 왔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절대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앞 상황은 이미 꽤 소란스러웠어요. 시아버지가 경비대장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서서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민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로 다가가 커튼 뒤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아버지가 팔을 들어 건물을 가리키며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는 말이었어요. 경비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출입은 불가하다는 규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늦추며 돌아봤어요. 그때 건물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글로벌언 코리아 한국법인 한도연 전무였어요. 나중에 최인숙 부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전무가 임직원 숙소 신규 입주 현황을 점검하러 마침 건물에 있었는데 보안팀에서 외부인 소란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가 나타나자 경비대장이 한 발 물러섰고 한도연 전무가 시아버지 앞에 섰어요.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회사 직원들의 주거 공간이니 가족 문제는 밖에서 해결하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상대가 바뀌자 태도도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팔을 들어 건물을 가리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세상 밖에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식탁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앞에서 그 목소리는 그냥 소음이었습니다. 규정이라는 단어 하나에 막히는 소음이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 담장 하나를 넘어오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이 오히려 마음속에 무언가를 정리해 주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건물을 배경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열어 오빠 쪽에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완전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멀리 있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남편은 내려오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여기까지 왔으니 얼굴이라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목소리 톤을 바꾸지 않고 물었어요. 지금 내가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돈을 갖고 내 발로 나온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커튼 뒤에 숨어 있어야 하는 건지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한도연 전무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뭔가를 낮게 말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남편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겠구나 싶었어요. 수지는 커튼을 내리고 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좁지 않은 공간이었고 정리도 아직 덜 됐지만 여기는 자기 공간이었습니다. 누가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수지는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편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고 싱가포르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했어요.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수진의 내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부모님이 많이 상처받았다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했어요. 수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내가 3년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최인숙 부장이 짧게 어제 일을 언급했습니다.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한도연 전무가 직접 내려가서 정리한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덕분에 프로젝트 팀이 굴러간다며 회사도 수진 씨 편이라고 했어요. 편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지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미뤄왔는지를 생각했어요. 해외 프로젝트도 미뤘고 부서 내 승진 기회도 2번 흘려보냈습니다. 시댁일이 걸린다는 이유였고 남편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그 시간들이 아깝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이유도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누이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왜 이러냐는 말이었고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저장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진도 아직 정해두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조용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올 일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 안에 누워 있었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낯설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이 어려울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남편의 문자도 하루에 한 통이 되었다가 이틀에 한 통이 됐어요. 시어머니 번호에서 오는 부재중은 여전히 쌓였지만 수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것이 있었다면 남편을 통해 전달됐을 거였어요. 수진이 없어지고 나서 그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누가 차리는지, 장은 누가 보는지, 청소는 누가 하는지. 3년 동안 수진이 하던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몫이 됐을 것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수지는 자신이 그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라 그냥 그 집을 유지시켜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명확해진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수진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내려오던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는 여성을 봤어요.
예순 가까이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을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혹시 이수진 씨가 맞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 그렇다고 했더니 그분이 자신을 임정순이라고 소개했어요. 시댁이 있던 빌라 단지 부녀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임정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다고만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임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로당 모임이 있던 날이었는데 딸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자리를 잘못 잡은 바람에 주변 소리가 같이 녹화됐다고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임정순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은 흔들렸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어요. 웃음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월급으로 딸 아파트 해줄 거라며 착하고 순해서 뭘 해도 군말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옆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복도 많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 같았어요. 너무 오래 짐작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은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임정수는 말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속에 담고 갈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온 수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임정순이 보내준 영상 파일을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는 지난 3년치 통장 이체 내역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수지는 직업상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그 뒤로 며칠 이내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돈의 흐름이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임정순이 보내준 영상 안에서 시어머니가 지역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 일대 토지 거래 내역을 열람했더니 시어머니가 관련됐을 법한 거래가 나왔어요. 날짜가 수진이 목돈을 보낸 달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더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소형 아파트도 있었어요. 취득 시점이 수진이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 매달 보낸 금액이 늘어난 시기와 맞물렸어요. 수진은 그 수치들을 표로 정리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했어요. 3년 동안의 희생이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이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번호였어요. 수지는 문자로 지금 정리 중이라고만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친정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바로 받았어요. 엄마는 어젯밤에 꿈에서 내가 울더라며 별일 없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먹먹해졌어요. 수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는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내 방은 항상 있다고 언제든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수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말만 해왔어요. 시댁 눈치가 보였고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냈다가 엄마가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엄마의 목소리 한마디가 그냥 건드려 버렸어요. 다음 날 수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민지명의 토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정리해온 자료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오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엄마 돈이 이렇게 된 거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료가 어떻게 읽히는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남편이 결정할 일이었어요. 민지에게는 남편이 먼저 알렸습니다. 수진이 따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동생한테 전화해서 형수 돈으로 내 땅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수진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땅이 형수 돈이었냐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기색이 느껴지는 문자였어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어떤 감정으로 그 문자를 보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충격인지 부인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어요. 증거는 갖춰지고 있었고 자료는 날짜와 금액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다음 일이었어요. 그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이제 수진 스스로에게도 분명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했어요. 잠들기 전에 수진은 임정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임정순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잘 쓰이길 바란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확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고 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고 나니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냥 이미 달라져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선명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처음으로 똑바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임정순이 틀어준 영상 속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라 뭘 해도 군말이 없다는 그 말이었어요. 수진이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그 집에서 미덕이 아니라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이 같은 말이 된 3년이었어요. 수지는 그 사실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한 것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은 남편에게서 왔습니다. 오후 늦게 울리는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빠르게 나왔어요. 민지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팔이 부러졌다고 지금 성심의료원 응급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잠깐 생각했어요.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따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러고는 지금 간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어수선했어요. 수진이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복도를 오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양손으로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수진을 보자 둘 다 잠깐 굳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지는 처치실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 쪽에 서 있다가 수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팔골절에 충격이 있지만 다행히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한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남편이 그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조연우라고 이름을 밝히고 같이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지와 사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조연우는 거의 1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건 가족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이었다고 했어요. 수지는 조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그가 수진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숨기고 있던 것이 들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막 눈치챈 사람처럼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조연우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시선을 살짝 낮췄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해명보다 앞선 태도였어요. 남편이 복도 한쪽으로 조연우를 데려가 낮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는 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지명의 토지에 조연우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명의였어요. 수지는 조연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공동명의 경위가 어떻게 됐냐고요? 조연우는 시아버지가 결혼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했어요. 민지와 결혼하려면 토지를 먼저 공동명의로 해두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자금 출처는 집안에서 마련한 것이라고만 들었다고 했어요. 본인이 아는 건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퍼즐을 맞춰봤어요. 지역까지는 파악했지만 공동명의 당사자가 조연우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연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자신과 다른 지점에 있다는 게 보였어요. 두 조각을 합치면 더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건네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복도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민지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뭔가를 말했어요. 수진이 곧 들어올 거라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수지는 자신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유리창 너머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저 안에 있으려고 너무 많은 것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장부를 봤다고 했어요. 민지 토지 계약 시점과 수진이 보낸 돈의 흐름이 맞는다는 걸 자신도 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엄마, 이 돈이 다 수진이 돈이었냐고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처치실 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가족 생활비가 아니지 않냐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따랐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산 것도 누구 돈인지 알냐는 말이었어요. 복도까지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남편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 안에는 수진이 3년 동안 버텨온 이유가 다 담겨 있었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붕대 감긴 손으로 조연우를 불렀어요. 조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나도 진짜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현우가 알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받은 것이 어디서 온 건지 정말 몰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이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 쪽으로 걸어왔어요.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왔다며 집이 많이 어려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변명의 시작이었어요. 수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민지 상태를 보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심이 담긴 눈물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수지는 이제 구별이 안 됐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도 지난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지는 택시를 불렀어요.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는데 조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내드리겠다며 본인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수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조현우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가진 정보가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는 건 분명했어요. 받은 계약서 사본을 열어보면 이미 확인한 토지 정보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조현우가 보내준 계약서 사본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현우의 이름과 민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계약일과 잔금 납입일이 수진이 정리해둔 표와 맞아떨어졌습니다. 퍼즐이 완성됐어요. 수진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어요. 증거는 갖춰져 있었고 수진에게는 이것을 사용할 시간이 아직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민지였습니다. 민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았어요. 수진이 그걸 결정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 가능한 일이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조현우라는 이름도 생겼고 계약서라는 서류도 생겼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반문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소리가 작게라도 들렸다는 것이 오늘 중에서 가장 낯선 일이었습니다. 민지가 태어나던 날 시아버지가 수진에게 잠깐 따로 보자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는 벤치였어요. 오가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쪽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앉았고 수진이 그 옆에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그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집에 있는 금고 열쇠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열쇠를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내가 착하니까 끝까지 참을 줄만 알았다고 시아버지가 덧붙였어요. 그 말이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수지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었다고 그냥 혼자서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더 낮아졌어요. 다음 날 수지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함께 했어요. 금고는 안방 붙박이장 안에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통장, 그리고 영수증 묶음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민지명의 토지 계약서였어요.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실물을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순자 명의 아파트 등기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였는데 취득 날짜가 수진이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수기 장부였어요.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고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글자가 반복됐어요. 수진이 보낸 돈, 수진이 낸 병원비, 수진이 부담한 명절 비용. 시어머니는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양심이 남아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봉투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적금 납입 영수증 다발이었어요. 수진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는데 수진은 그 통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어요. 수진 모르게 수진 이름으로 누군가가 붓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영수증을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아버지, 이건 생활비가 아니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방 안에 함께 있었는데 아들의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 시아버지를 보면서 수지는 조용히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병실에서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더는 숨기지 않겠다며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진이 그동안 보낸 생활비를 항목별로 정리한 시어머니의 메모 뭉치였어요. 금액과 날짜를 일일이 손으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장부와 겹치는 내용이었지만 이건 시어머니가 스스로 들고 나온 것이었어요. 수지는 받아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펼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팔이 아직 붕대에 감겨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 토지 안 받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올려다봤어요. 민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돈으로 마련된 거면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의 이메일에 알림이 떴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 출국 일정 확정 안내였어요. 3주 뒤 출발이었습니다. 수진이 이미 수락한 파견권에 대한 일정 확인 통보였어요. 수진은 화면을 보면서 6개월 전 최인숙 부장이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망설였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이 자리는 수진이 3년 동안 쌓아온 실력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니었어요. 최인숙 부장에게 알리자 짧은 답장이 왔어요. 이제 자기 인생 살아요. 수진 씨라고 했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는데 오래 눈에 남았어요. 수진은 발령 확인서를 출력해서 파일에 꽂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것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빼앗길 수 없는 것, 누군가가 당연하다는 말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번 것이었고 수진이 얻은 것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단단한 느낌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숙소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3주면 짧은 것 같았지만 준비할 것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프로젝트 사전 자료를 읽고 현지 팀과 사전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혔어요. 오랜만에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쪽 연락은 뜸해졌어요. 남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는데 이전과 달리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집안 사정을 정리해 보려 한다고 했어요. 수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민지에게서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형수님 아직 화나셨냐고 자신은 정말 몰랐다고 했어요. 수지는 한 번 읽고 잠깐 두었다가 답했습니다. 화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알게 됐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민지의 문자와 달랐어요. 말이 적고 진지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수지는 짐을 다 꾸리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금고에서 꺼내온 수기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짜마다 기록해둔 금액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어요.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 장부는 수진이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덮고 파일 안에 넣었어요. 이것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고 그냥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것은 다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갔어요. 최인숙 부장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짧게 안아주며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수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배웅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지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잃은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였어요. 싱가포르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선택한 것들이었고 누가 당연하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없는 동안 그 집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며칠이 지나 남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집안 사정을 간단히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 빠져나간 뒤로 생활비가 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매달 수진 계좌에서 나가던 금액이 사라지자 그 집에서 당연하게 굴러가던 것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토지의 잔금 납입일이 다가왔는데 자금이 부족했어요. 시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노후 자금을 일부 꺼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장을 혼자 봐야 했고 명절 준비도 처음으로 스스로 감당해야 했어요. 민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도 들었어요. 남편이 전해준 것이었는데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어머니 앞에 서서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냐고, 왜 제가 감당해야 하냐고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 잘 되라고 한 거라고 달랬지만 민지는 고개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핸드폰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던 민지가 처음으로 엄마 말을 받아치지 않고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집이 수진으로 유지되는 구조였다는 게 수진이 없어지자 그냥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알겠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은 수진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턱선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수진이 봉투 안을 확인했더니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이 가정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서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법원 접수와 숙려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합의는 이 순간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서명이 3년 전 결혼 서약보다 더 진심인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카페 직원이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이혼 서류 옆에 커피 2잔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삶은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커피는 나왔습니다. 남편이 부산지사로 자원정근을 신청했다는 말을 꺼냈어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서보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잡고 있다가 놓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수지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되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수진의 계좌로 이체 알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였어요. 금액을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컸습니다. 민지 토지 매각 대금 일부와 아파트 처분 금액을 합산한 첫 번째 분할 정산이었어요. 전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추후 민재와 부모가 나눠 부담한다는 짧은 메모가 함께 왔어요. 수지는 알림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이 돌아오는 게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온 것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발령 서류가 나왔습니다. 전략사업부 총괄 리드였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 성과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최인숙 부장이 문자로 축하한다고 했어요. 수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임원은 아직 아니었어요. 1, 2년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이제 수진 앞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깔아준 길이 아니라 수진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발령 서류를 파일에 넣으면서 수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서울이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시댁이 있을 것이었고 남편이 짐을 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조현우와 앞으로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수지는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진에게 있는 것은 발령 서류였고 내일 출근이었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온 자리였어요. 다음 날 출근길 수지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진을 보지 않았고 수진도 누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감각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인숙 부장이 고개를 들어 눈인사를 했습니다. 수진도 눈인사를 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3개월 전 새벽에도 출국 전날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진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열렸어요. 시작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 후반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조현우와 함께 결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너무 늦었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됐다고, 그게 맞다고 했어요. 민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고 태도가 달랐어요. 수진이 집을 나오기 전까지 민지는 형수가 예민한 거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잘 지내냐고 했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건 수진도 알았어요. 하지만 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수진이 무언가를 공격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갖고 자기 발로 나온 것 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 3년 동안 유지되던 구조가 흔들렸어요. 그 구조가 얼마나 수진에게 기대고 있었는지를 수진이 없어지고 나서야 모두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는데 눕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누가 기다리지도 않고 챙겨야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잃은 것들을 생각하면 슬퍼야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잃은 것이라고 불러야 할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수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였어요. 수진의 것은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이 방이었고 내일이었고 수진이 걸어온 길이었어요. 민지와 조연우의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꽃장식도 소박했고 피로연도 간단했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과 작은 대출로 마련한 신혼집이었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었어요. 수진이 도착했을 때 민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수진 앞에 서서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없었으면 저 그냥 모른 척 살았을 것 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식이 끝나고 민지가 다시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형수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받은 것보다 당연한 건 없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민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아버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분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과시하는 말도 없었어요. 작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기 크기를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수지는 혼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주말이어서 사람이 없었어요. 불을 켜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전략사업부 총괄 리드로서 처음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쳐 훑어보다가 잠깐 멈췄어요.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32살이었고 이혼했고 회사 임직원 숙소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직함은 전략사업부 총괄 리드였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다고 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수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것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수지는 바로 받았어요.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울지 않았던 것이 그 짧은 말 하나에 터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잠깐 뒤에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먹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먹었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웃으며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통화가 오래 이어졌어요. 중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꿨습니다. 3년 동안 바꾸지 못하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결혼 전 친정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엄마와 수진이 나란히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배경으로 놓았어요. 다음 날 임정순 부녀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 결혼식 잘 봤냐고 두 사람이 참 단정하더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여론이 다 바뀌었다고 수진 씨 편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문자를 읽고 짧게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임정순이 없었으면 수진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었어요. 증거도 용기도 그 첫 발걸음도 임정순이 건네온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망설이지 않고 회사까지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수지는 지금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가진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삶이 달라지는 데는 때로 이런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이웃 한 분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최인숙 부장에게도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고쳐 쓰다가 결국 한 줄로 줄였습니다. 덕분에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라고요. 다음 날 최인숙 부장이 편지를 받고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수진 씨가 다 한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어요. 조현우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자기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됐다고 했어요. 민지와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사무실 자리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관계를 이제야 내려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수진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있었고, 팀이 있었고, 내년에는 임원 심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수진이 걸어온 만큼 앞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파일을 열고 일을 시작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핸드폰 배경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수진은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야 했고 시댁 눈치가 보여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이유 없이 갔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문을 열고 수진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먹던 것들이었어요. 수진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물었어요. 잘 지내냐고. 수지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정순 부녀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아버지가 경로당에서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멈췄어요. 원망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원망을 오래 안고 있으면 결국 무거운 건 수진이었으니까요. 수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무게는 수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감당해온 것과 달랐어요. 그건 남의 무게였고 지금 이건 수진 자신의 무게였습니다. 자기 무게는 자기가 질 수 있었어요. 수진은 숙소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새 프로젝트 파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 배경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근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수진의 전부였고 수진은 그걸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수진은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척 빼앗기지 않는 삶이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선택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삶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삶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현우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더 왔습니다. 민지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형수님이 와줘서 정말 좋았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수지는 그 말을 읽으며 민지가 이제 자기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받은 것보다 당연한 건 없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번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더 바라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진이 마지막에 했던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당연한 척 빼앗기지 않는 삶이라는 건 알겠다고요. 저는 그 한 줄이 이 이야기 전체보다 더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을 뿐이었는데 그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용기는 크게 싸우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어떤 말보다 단단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고 오겠습니다. 사연밤이었습니다.